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숨은 붙어 있으니 살아야겠고, 감수의 글을 읽겠습니다. 변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뭔가 해봤자 소용이 없으리라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지금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무기력은 단지 의욕이 떨어진 상태만이 아니다. 내 행동이 효과적이리라는 기대가 떨어진 것이다. 무기력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것일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셀리그만은 개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통해 무기력이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나의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예의주시하며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인가를 스스로 판단한다. 내가 하는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 경험하면 무기력이 싹틀 수 있다.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혹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를 쌓는 대신에 성공을 쌓아야 한다. 성공할 만한 일을 결심하고 성공을 경험하면 자기 효능감은 성장한다.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이 처한 힘든 상태나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고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무기력이다. 수행을 쌓아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조차도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 살아갈 기력을 잃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딱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암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치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인간은 더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 셀리그만과 동료들은 개를 대상으로 전기 충격에 의한 조건 형성 연구를 하는 도중에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은 개는 극도로 무기력해져 피할 수 있는 전기 충격조차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셀리그만은 쥐와 고양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무기력은 원인을 제공한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까지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나무에 올라가 전기 충격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쥐는 나중에 물속에서 헤엄쳐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잘 행동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 히로토는 대학생을 피험자로 하여 충격 대신 고통을 느낄 정도의 큰 소음을 들려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의 피험자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소음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어떻게 반응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소음을 멈출 수 없게 했다. 히로토는 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즉 우연이나 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피험자가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점을 발견했다. 덧붙이자면 자신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는 소음에 노출되면 무기력에 빠지기 쉬웠다는 점은 현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처의 소음지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3, 4학년 학생과 비소음지구의 3, 4학년 학생들에게 퍼즐 맞추기를 제안하고 두 학생 그룹의 참을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소음지구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무기력에 빠진 개는 자극을 피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들이 행동에 의해 자극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배울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 가능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들의 목에 목줄을 걸고 잡아당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25회에서 200회에 이르기까지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들은 점차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개는 무기력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이 금연을 결심하지만 이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게 행동해야지 혹은 주변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잘 지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을 잃고 때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있지만 행동이 안 되는 자신이 싫고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일종의 무기력에 빠진 것이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당신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봤자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기력에 빠져 스스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는 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보다 적절하게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잘했던 경험, 성공적인 경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울 때 주변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점차 무기력에 빠져든다. 가령 고아원이나 양로원처럼 시설에서 자란 아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 비해 스스로 처해진 환경에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 어느 보고에 따르면 시설의 아이와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비교했을 때 자연적인 발달 속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 아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욕이 낮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시설 아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서고 싶고 걷고 싶다는 바람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호스피탈리즘이라는 현상이 있다. 특히 일손 부족이 두드러진 시설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발달 지체와 무기력, 무감동의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시설 아동들은 좀처럼 아이다운 생생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이는 일이 없다. 익숙한 방 한 구석에서 단순한 행동을 되풀이할 할 뿐이다. 무표정한 얼굴의 아이를 향해 웃어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시설 아동은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무기력 연구의 창시자인 셀리그만에 따르면 쥐 같은 동물도 그리고 인간도 무기력에 빠져들면 사소한 병으로 어이없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돌연사를 무기력의 징후 중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다.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불쾌함을 제거해준다. 이것은 유아들에게 불편함을 표시하면 누군가 반드시 나를 도우러 온다는 안심과 내가 환경, 즉 엄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무기력과는 정반대의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아이가 불쾌함을 표시했을 때 엄마가 바로 대응해준 경우가 많은 아이는 운동적인 측면과 의욕적인 측면 등에서 발달이 더 뛰어났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행동 경향이 더욱 발달해 있었다. 발달 초기에 나는 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어른이 되어 어떤 실패를 해도 쉽사리 무력증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적어진다. 물리적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심리학자인 브론슨의 보고서에는 생후 12개월 된 여자아이에게서 이런 행동이 발견된다. 이 아이는 낮은 탁자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우연히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탁자를 무심코 두들겼을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잘 안 닫힌 커피포트의 뚜껑이 흔들려서
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아이는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던 중 커피포트의 뚜껑이 원인인 것 같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먼저 탁자의 맞은편으로 가서 커피포트의 뚜껑을 들어올리고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보았다. 이어서 원래 장소로 돌아와 탁자를 탕탕 두드렸다. 예상대로 포트 뚜껑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자 이때 느끼는 아이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깔깔거리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옆에 있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이 장면에서는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내가 세계를 이해했어, 바라던 것을 드디어 이뤘어 라는 즐거움이 잘 드러나 있다. 효능감 형성에는 이러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며 환경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 채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라고 한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무척이나 쾌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린이와 성인은 어떤 것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물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행동에 적응하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이 원활하게 실현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될 때면 왜? 라는 질문이 튀어나오게 된다. 나는 왜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까? 지난번 데이트 때 그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 등등. 그런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난 머리가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번엔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데이트 때 그의 기분이 나빴던 것은 내가 매력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어쩌다 기분이 나빴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능력은 안정되어 있고 곧바로 바꾸기 힘든 특징을 가진다. 자기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이에 반해 노력은 변화하기 쉽고 자신의 의사로 통제 가능하다. 어차피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라고 믿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태도를 보이는 아이에게 노력의 의의를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될까? 치료 교육은 산수 문제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다. 하나는 성공 경험이 늘어나면 자신감이 붙고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해 전부 성공 경험만 하도록, 즉, 늘 수준이 낮은 쉬운 목표가 주어졌다. 또 다른 방법은 원인에 해당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으로 재귀인법이라고 한다. 이 방식에서도 대부분 아이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낮은 기준을 부여하지만 의도적으로 가끔은 높은 목표를 준다. 실패 경험을 약 5번에 한 번꼴로 부여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다시 말해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재귀인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실패를 해도 그 후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실패 후 성적이 올랐다. 오로지 성공 경험만 주어진 아이들은 중간고사에서도 마지막 시험에서도 아무런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패의 원인이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높았다. 아이들과 어른들에 대해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노력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이라는 신앙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실패는 모두 자신의 노력 부족 탓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노력 만능주의에 쫓기게 되면 이에 반발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일부러 노력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초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아이가 더 우수한 우등생들이 모이는 유명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갑자기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노력 만능주의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분야, 자신이 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를 찾아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잘하지 못하는지 자신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흥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한다. 두 번째는 그저 노력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방법을 궁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실패가 계속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떠올리는 것이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라지는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어떻게 원래 갖고 있던 흥미나 의욕을 저하시키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다워진다는 실감이다. 그러나 일단 상이나 외적 평가가 도입되면 상을 받기 위해 또는 외적 평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행동을 조직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 행동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해냈어 하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일단 성적이 매겨진다고 하면 내적 만족감을 버리고 외부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사회심리학자인 드샴은 인간에게는 자신이 행동의 원천이자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강조한다. 물질적 보수나 외적 평가는 자율감을 손상시키기 쉽다. 이것은 효능감 형성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자율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람 있는 과제와 몰두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자율감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곧바로 떠오르는 것은 자기 선택의 기회를 주는 일일 것이다. 선택은 그저 고르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 의지로 고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이 자기 행동의 주인공이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기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지나친 결석으로 유급을 거듭하고 있는 등교 거부와에 대한 이야기다. 같은 반 친구들이 끈질기게 접촉한 것이 결실을 맺어 그는 2학기 중반이 되어 겨우 등교하게 된다. 마침 얼마 안 남은 학교 문화축제의 준비 기간이었던 터라 반의 일원으로 활약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다. 연극의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거나 반 대표로 출품한 포스터가 학교에서 1등으로 뽑혀 문화재 프로그램 표지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활기차게 활동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해 말 무렵에는 다음 해의 전교 학생회장으로 선정될 정도였다. 친구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람. 이것은 그저 무기력에서 회복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의욕을 만들어내는데도 기여했음을 알려주는 사례다. 다른 사람, 특히 친구들의 반응이나 관심,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헌할 수 있다는 실감은 효능감의 원천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유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인생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동족인 인간에게 특히 강한 관심을 보인다. 자신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 감사가 자신의 존재 의의를 깨닫게 하고 활발한 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노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족관계 속에서 얻게 된 체험으로 나는 아직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아직도 이 집안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치매 노인을 생기 있게 만들어 증상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인간에게 있어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는 효능감의 원천으로서 지극히 중요하다. 인간이란 혼자서는 생기발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힘든 존재다. 친구와 동료들과 어울려 서로 따뜻하고 기탄 없이 교류하는 가운데 효능감도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다. 심리학자는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 숙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적 상식에서 보자면 능숙하게 될 때까지는 500시간, 1500시간, 5000시간 내지는 1만 시간이라는 세 가지 벽이 있는 것 같다. 처음에 500시간은 초심자 단계다. 영어 회화도 500시간은 배워야 겨우 초보 단계를 졸업한다고 하고 꽃꽂이도 초보 단계를 졸업하려면 500시간은 필요하다고 한다. 1500시간 정도를 들이면 초보자 치고는 상당히 잘하는 편에 속하게 된다. 영어 회화도 1500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급속히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5000시간에서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다면 이를 위해 5000시간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의 숙달이 자신에게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일까? 다시 말해, 그로 인해 효능감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자기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만족감이다.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의 활동이나 그 결과가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느낌이 들면 우선 첫 번째 욕구는 충족된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에 의한 자기 실현이라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타자와의 따뜻한 교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만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숙달이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느껴진다면 사랑에 의한 두 번째 장은 바람직한 숙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기 통합이란 자신이 자신답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교 성적의 우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가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자세를 방해한다. 좋은 평가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즐거움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효능감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바람직한 것은 결과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여겨지는 평가일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 육상 경기에 이 방식을 이용해 보았다. 학생들을 과거의 자기 최고 기록과 경쟁시켰던 것이다. 학생들은 이 방식을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노력한 보람을 스스로 실감할 수 있게 한 것이 이러한 반응을 낳게 한 것이다. 상대평가는 효능감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좋지 않다. 이것은 효능감을 기르기는커녕 무기력을 키울 위험이 있다. 자신이 타인과 비교해서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를 끊임없이 신경 쓰는 상태는 효능감을 기르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낙제생을 없애는 운동으로 알려진 시노노이 아사히 고등학교에서의 실천 보고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각 개인의 달성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숙제를 부과했더니 놀랍게도 숙제를 해오는 학생이 부쩍 늘었던 것이다. 숙제를 더 내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아이가 생겨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좀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나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한 것이다. 효능감을 키우는 교육적 시도는 사람들이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구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일과 서로 보완하며 진행해야 한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서 자유롭고 게다가 외적인 성공이 아닌 의미 있는 숙달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즐겁고 충실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효능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 모두가 의미 있는 숙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숙달에 동반한 내적 만족에 중점을 두고 외적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아도 나름대로 각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제일주의의 관리사회다. 이런 사회는 은연중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져 있다. 생산성 제일주의 관리 사회에서는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효능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 내적 충실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외적 성공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이러한 성공에 의한 효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게다가 점점 더 큰 성공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외적 성공이 인생의 목표로 추구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극히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대중으로 분명하게 분리된다. 전자는 승자로서 의기양양하지만 후자는 그러한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다. 원래 생산성 제일주의 아래서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보다 더 부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실증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엘렌 랭거의 실험이다. 연구자들은 고등학생을 피험자로 삼아 한 번 노동자라는 딱지를 달고 일하게 되면 그 후에는 유능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사회적 조건이 변화해서 사람들이 효능감을 갖고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 시도가 유효할까? 개인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집단이나 조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효능감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는 나의 생각에서 보자면 복지사회를 후퇴시키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동시에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노동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하며 이를 장려하는 일, 그리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식물 돌보기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는 등의 변화를 도입하면 노인들이 보다 활기 있고 활발해져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양로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통제군과 비교해 18개월간의 사망률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셀리그만도 지적했듯 극단적인 무기력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미국은 전형적인 성취지향 사회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능력을 높여가기를 기대하는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저분은 예전에 대단한 분이셨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것은 지금은 그리 대단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 그 뒤 특별히 결정적인 실패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대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최근 3년 내지 5년 동안에 좋은 논문을 발표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미 과거의 인물로 치부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본식의 겸손은 거의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유해하다. 논쟁에서 쉽게 물러선다든지
상대의 말이 타당하다고 쉽사리 수용하는 것도 이 사회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다. 설령 상황이 나빠도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끼어들어 기세 등등 따져서 상대방을 입 다물게 하는 쪽이 승자가 되는 미국적인 방식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친화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다. 친화 지향이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성취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친화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경쟁이 일반적으로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어느 동일 집단에서 소속된 구성원은 서로 경쟁하는 것을 경계한다. 미국 사회는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것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능력의 증거를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약자에게 차가운 사회다. 철저히 능력주의인 사회인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무기력을 초래하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 부족을 인정하면 그 순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의심받게 되고 자존심이 크게 상해 무기력에 빠져들기 쉽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효능감을 갖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획일주의에서 탈피하는 일일 것이다. 즉,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받아들여지고 각자가 기울인 노력이나 성취한 숙달의 의미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비추어 평가되는 일일 것이다. 사회적 승인에 중점을 둔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획일주의가 강화되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래서는 가능한 숙달의 분야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또 자율감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내적 만족을 기준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도해보는 일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실현화를 꾀하는 일도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효능감 발달의 최대의 장애가 아닐까. 지금까지 숨은 붙어 있으니 살아야겠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좀 약하지만 내용은 튼실합니다. 핵심 단어는 무기력과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기력에 빠지면 자신의 실제 능력과는 무관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밧줄에 묶여있는 서커스 코끼리죠.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죠. 무기력까지는 아니지만 뭘 해도 내 삶이나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시대의 인간은 생활에서 성취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거대한 기계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작은 자신을 발견할 뿐이죠. 심지어 기계에서 이탈해서 없어져도 기계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그 정도의 존재감 상실과 자존감 하락을 겪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사실 냉정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그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과거에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이 세상이 소멸하거나 크게 퇴보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느 누가 사라지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발전해 왔죠. 자기 효능감은 한 인간의 성취와 행복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열쇠는 성공의 경험입니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이 필요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식사를 다 마쳐야 배가 부릅니다. 포만감은 숟가락질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달성되는 만족감입니다. 시장할 때 밥을 먹는다면 숟가락질을 한 번 할 때마다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수저로 밥과 국과 찬을 먹는 행위를 할 때마다 매번 기쁨을 느끼죠. 자기 효능감을 쌓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매번 성공하면서 동시에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 책의 저자는 약간 벅찬 목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하더라도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럴 땐 하루 1분씩 운동하는 루틴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거나 아무리 게으르거나 아무리 몸이 약한 사람도 하루 1분 운동을 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팔굽혀펴기부터 하면 됩니다. 한개를 할 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1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로 지탱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바닥에 무릎을 대고 버티면 되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첫날 1분 했다면 다음 날은 1분 10초, 그 다음 날은 1분 30초, 그 다음 날은 2분,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하면 팔굽혀펴기 1개가 가능해집니다. 턱걸이도 그렇습니다. 하루 1분씩만 매달려서 팔에 힘을 주고 용을 쓰다 보면 한 달 안에 1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진보가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중요하죠. 방문이나 거실 벽에 A4 용지 하나를 붙여놓고 매일 운동 내역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종이를 붙여놓고 날짜와 기록을 적습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메모 하나하나가 묘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걷지 않던 사람이라면 하루 5분씩 걸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1분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한결 덜합니다. 결국 자기 효능감은 단번에 커다란 성취를 얻겠다는 조급함과 욕심을 포기해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려면 하루 1쪽씩은 꼭 보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읽는 분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들어가는 노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하게 되기까지의 정신적인 에너지 사용도 꽤 큽니다. 그런데 습관으로 들이면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쉬워집니다. 지금 세상은 분업으로 돌아가는 거대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직업에서 만족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얻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지고 무언가를 완성하는 형식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직업적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가령 조경 업무를 하는 정원사를 예로 들면 정돈되지 않은 정원을 자신의 책임과 능력으로 보기 좋게 가꾸고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작업을 하는 과정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크다고 합니다. 내가 마치 기계 부속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일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옛날 부모님들은 힘들고 단순한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 자체로는 보람을 얻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자기 효능감을 맛보기 어려운 단순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분들이 많았죠.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성취 기계입니다. 성취감이 없으면 보람도 행복도 갖기 어렵습니다. 성취감을 누리려면 도전하고 실행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얻기 위한 성공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잘했어 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실제로 칭찬을 해주세요. 좋아, 잘했어, 할 수 있다, 잘 되고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입버릇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돕기 시작하면 하늘도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